최고의 전문가들을 모셨습니다. 김인만 소장님, 한문도 교수님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8.3 부동산 조치, 세금 강화 그리고 또 투기꾼 압박을 전면에 내세웠고 또 그러면서 공급책과 금융지원 카드도 내세웠습니다. 한마디로 시장의 잘못을 반드시 손보겠다. 그리고 시장을 이겨보겠다. 이런 아주 그 의지가 충만한데요. 그런데 정부 여당은 부동산 정상화다 이렇게 얘기를 안 했다. 일각에서는 시장의 불확실성만 키우는 것 아니냐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두 분께 단도직입적으로 좀 여쭙겠습니다. 이 처방 약발이 먹힐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강남권은 일정 부분 약발이 먹힐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보유세 부담이 단기간에 급격히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가장 문제가 이제 강남에는 오랫동안 보유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한 30년, 많게는 40년 보유하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오래 보유하신 분들은 이제 집값이 많이 올랐고 사실 강남 집을 팔고 다른 지역 가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강남에서는 장기 보유자들이 많은데 이번 세제 개편한 내용이 장기 보유 특별공제 80%를 해주는데 그걸 거주로 바꾸겠다. 한도를 10억으로 줄이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강남권에서는 굉장히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김 소장님께서는 일단 강남권에는 약발이 먹힌다. 약발이 먹힌다. 예. 나머지 지역들은 오히려 반대의 있다. 약발. 그럴 수도 있다. 부작용이 날 수도 있다. 부작용 가능성이 훨씬 더 클 것 같습니다. 한문도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부작용은 벌써 일어나고 있고요. 예. 다만 농도가 좀 다릅니다. 다른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이 모든 국가의 정책이라는 것이 선의의 뜻을 가지고 행했다 할지라도 그 결과가 안 좋다라면 빨리 수정을 해야겠죠. 예. 한쪽으로 너무 일변도로 가다 보면 항상 문제가 생기거든요. 우리가 댐을 다 쌌는데 구멍이 생기면 그 댐은 의미가 없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번 정책의 어떤 정부의 의지는 사실 국민 모두가 다 알죠. 네. 공정 과세, 예. 실거주 중심, 공급 확대. 그런데 많은 것들이 나왔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불확실성만 더 높아지는 결과가 지금 초래된 상황이고 세제 개편에 대해서도 지금 말이 많고 말씀하신 것처럼 강남에는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 강북은 도리어 집값이 오르고 정말 좀 뒤섞였죠.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이거죠. 정부가 어떤 정책을 던질 때 그냥 앞만 보고 갈 것이 아니라 이거 갔을 때 옆에 미치는 영향을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거 없이 그냥 이번에 그냥 일변도로 가다 보니까 말씀 주신 불확실성이 지금 해소되지 않고 도리어 국민들이 좀 신뢰성이 정부에 대해서 좀 도리어 깎이는 형태 이런 형태가 돼가지고 많이 아쉽습니다. 다만 정부가 열심히 하려고 애를 쓰는 것 같아서 그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선의는 알겠는데 네. 선의가 꼭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건 아니다. 지금 시장이 지금 약간 혼동스럽지 않습니까? 다들 박수 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게요. 박수를 치다가도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상황이니까 이거는 뭔가 좀 정책의 어떤 좀 부족함이 우리가 부족함이 있어 인정된다고 보인다. 봐야겠죠. 두 분 하여튼 말씀은 알겠는데 그래도 하여튼 일정 부분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또 한쪽에서는 너무나 지금 혼란만 키우고 있다. 당장 말이죠. 지난 주말에 지금 이번 세제 개편안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뭐냐면 비거주 1주택자에게 대해서도 엄청나게 조세 부담을 강화하겠다 그랬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워낙 지금 반응이 안 좋다 보니까 이것도 고치겠다 그랬어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저는 원천적으로 고치지 못하고요. 네. 비거주 대상들 중에 이제 선의 피해자가 꽤 사례가 많은 것 같아요. 예. 그 부분을 정부가 그냥 그 책상 앉아서 하는 정책 수준으로 취업, 병원, 학생, 학교 이동 이 세 가지는 원래 예전부터 우리 있던 예외 조항이거든요. 근데 그것만 지금 예외를 넣어놨기 때문에 나머지 사항들이 되게 많습니다. 예를 들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다른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아버지가 강남에 사시다가 오래 살다가 아들이 컸어요. 커가지고 결혼을 할 때 수도권에 집을 사가지고 결혼을 한 거예요. 결혼하고 출퇴근을 이제 서울 시내로 하겠죠. 한 10년 지나니까 이제 아기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보니까 나이가 들어서 이제 70이 됐고 아들은 40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 보이니까 은퇴도 했겠다. 육아를 도와주기 위해서 그래서 잠깐 집을 우리 서로 너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는 안 바쁘니까 바꿨어요. 그럼 여기는 투기나 투자의 의도가 전혀 없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이 지금 피해를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례들을 정부가 미리 발표 전에 이걸 다 모아서 케어하는 형태를 취하고 우리가 정책이라는 게 투명하고 정당하고 다 좋은데
국민 수용성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에서 거주 비거주에 대해서 비거주자분들의 선해 피해 사례가 물론 전체 인구를 따져보면 전체 인구 중에 비중은 작아요. 작지만 누가 봐도 선해 피해자라는 건 정의의 관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니까 이게 도리어 화가 됐죠. 지금 도리어 그렇죠. 배보다 배꼽이 커진 상태라서 지금 한 교수님 말씀이 이제 뭐냐면 지난 주말에 당정회의에서 당에서 정부 측에 이제 강하게 요구했던 바로 그런 부분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예. 당에서 그럼 강하게 요구한 것은 그 비거주자분들의 선의 피해를 막기 위한 건데 애초에 던졌던 거주 비거주를 아예 없애자고 하니 예. 그러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 거죠. 원래 목적인 대한민국의 전세 대출로 인한 갭 투자를 막기 위한 네. 출발인데 그렇다면 보완해 가야 되는데 이 정부 쪽에서 이렇게 과도하게 나간 것은 좀 많이 나간 것 같고 제가 볼 땐 정부에서 거주 비거주의 선의 피해자를 최대한 리스트업에서 구제해주면 보완해서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김인만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게 예. 보완을 물론 하긴 하겠죠. 이게 전면 수정하기에는 부담이 너무 큰데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 어느 수준까지 보완을 해줄까에 대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 것 같거든요. 네. 보통 정책이라는 게 이제 피해를 보거나 화가 나는 분들이 있으면 상대적으로 웃는 분들이 원래 있어야 되는 게 정상인데 네. 이번 세제 개편안 보게 되면 무주택인 세입자들도 지금 분노, 예. 집 1주택자도 분노, 초고가 주택도 분노, 모두 다 분노를 하고 있는 게 좀 신기한 현상이기도 하고 이제 1주택자 얘기를 했으니까 갭 투자를 집 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전세를 줬다는 걸 이제 갭 투자라고 한다는 것 자체가 다주택도 아니고 보통 이제 여러 채를 가진 사람들은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한 채는 내가 거주하고 나머지 집은 사실 그렇잖아요. 언제든지 팔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투자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집 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전세 끼고 가지고 있다 상황에 따라서 그거를 투자의 목적을 가지고 내가 이거를 집값 오르면 팔아야지 이런 마음이 저는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면 투자라기보다는 정부 측에서는 투기라고 보는 그래서 거죠. 이거를 구분하겠다는 것 자체가 저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하고요. 뭐 이제 예외 조항을 든다고 했는데 학교를 예외 들면 지금 고등학교, 대학교를 인정해 주잖아요. 3년을 인정해 준다고 하는데 중학교까지 인정해 주게 되면 그럼 초등학교는 어떻게 하느냐? 초등학교 6년에 인정해 주면 유치원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의 특수학교 가는데 그거는 어떻게 할 거냐? 지역도 초등학교가 학군 배정이 뺑뺑이에요. 마음에 안 들어서 옆 아파트로 이사를 갔는데 전세로 내 집은 전세 주고 그럼 이거는 또 어떻게 봐줄 거냐에 대한 꼬리에 꼬리를 물기 때문에 이게 예외 조항이 진짜 산 넘어 산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정책이 좀 정밀하지 못했다고 하는 느낌은 확실히 드는데 하나 더 좀 여쭤봐야 될 게 부부 공동 명의로 된 주택에 대해서도 이걸 갖다 다주택 대하로 좀 하겠다고 정부가 내놨단 말이 이거 좀 가능한 얘기입니까? 제가 봐도 이건 좀 그거는 사실 누가 그걸 만드신지 모르지만 네. 제가 볼 땐 그분은 양심선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심하게 얘기하면 왜냐하면 그냥 이 시장에서 벌어질 어떤 영향이나 어떤 부작용에 대해서 전혀 생각 안 하고 그냥 책상에서 정리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냥 바로 고쳐드리겠다. 합리적이지 못하다라고 그냥 정부에서 빨리 조처하는 게 현명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잠깐만요. 어쨌든 이제 우리가 지금 이번에 발표한 83 부동산 대책에 그래도 잠깐 좀 효과가 좀 나타나기를 좀 기대를 좀 하는데 잠깐만 좀 생각을 해서 앞으로 한 6개월 정도 곧 이제 이사철이 다가오는데 뭐 이사철이 이제 사실상 된다고 봐야죠. 한 6개월 뒤 정도면 서울 집값이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강남은 뭔가 좀 내려갈 것이다 얘기를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서울 전체 평균 집값이 어떻게 좀 변화가 있을까요? 네, 제가 볼 때 연말까지를 추산한다라면 세제 개편안이 일단 뭐 변수가 좀 있긴 하지만요. 이 상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원칙을 지키고 간다고 하고 예외 조항만 가는 거로 갈 경우에는 일단 일시적으로 전월세 난은 조금 이어질 것 같고 근데 농도는 예전 같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주택 매매 가격은 이 35억 이하, 그러니까 20억, 15억에서 25억 사이 주택 가격이 강세를 계속 이어가지고 연말 기준으로 하면 현재 100이라고 보면 105에서 110 정도 가지 않을까. 근데 강남은 도리어 거기서 좀 빠지는데 강남이 워낙 총액에서 크잖아요. 그럼 평균 집값으로 따지면 서울의 주택 가격의 지수는 100에서 105 사이에 머물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우리 김 소장님. 일단 뭐 강남과 이제 구분을 좀 해야 되는데 일단 세제 개편안이 어떻게 나오는지 확정이 되는지는 봐야 돼요. 아직 확정은 이게 안 뭐 중요하죠. 대폭 수정이 된다 그러면 강남권 또 금매로 팔려다가 가만히 있어봐라. 내가 금매로 팔 이유가 있나?
이거 생각보다 팔 이유가 없네라고 하면 예. 강남권도 금매가 안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지금 세제 개편한 내용이 그대로 확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아마 2027년 6월 1일 이전까지 강남 쪽은 금매가 나오고 이제 100을 기준으로 한다면 강남은 100 아래로 뭐 90까지도 내려올 수도 네. 있는데 그 외 지역들은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전월세 시장은 이게 확정이 되면 집주인들이 입주를 하거나 팔게 되면 세입자 주거 안정은 100으로 본다면 저는 150까지도 나빠질 수도 있겠다. 그리고 이제 매매 시장을 본다면 뭐 20억 아래 우리 신혼부부들이 사는 구역들은 막 경합이 되잖아요. 세입자들도 사야 되고 신혼부부도 사야 되고 판 사람들도 내려오기 때문에 이들 구간은 한 120까지도 올라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부작용이 더 클 것이다. 이제 두 분이 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요 얘기는 잠시 뒤에 다시 한번 네. 예, 보기로 하고요. 잠깐. 어쨌든 이제 제일 궁금한 것이 집값을 좀 안정화시키려면 주택시장 안정화시키려면 공급 대책이 좀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이번 대책에서 공급 얘기를 좀 하긴 했어요. 네. 예를 들면 뭐 남양주 와부읍 일대 그린벨트까지 풀어서 네. 한 뭐 2만 1,700호 공급하겠다 얘기 있었고 제일 지금 뜨거운 게 지금 감자처럼 나오는 게 용산 예. 어린이공원 부지에도 아파트를 짓겠다. 그리고 뭐 타는 골프장 부지 그 전부터 이제 나왔던 얘기인데 자 이거 그런데 말이죠. 이제 이거 사실 지어서 뭔가 시장에 나오려면 시간이 한참 걸리고 그렇죠. 이게 과연 효과가 있겠는가? 과거에도 이런 대책들이 많이 발표가 됐었던 거이 있었고 또 하나 제일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게 이제 공급이 되려면 사실은 일시적인 물량보다도 지속적으로 충분하게 계속 공급이 돼야 되는데 이게 왜 이렇게 단기 공급책만 자꾸 이렇게 나오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공급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누구 소장님이 그러셨나? 예. 어느 분이 그러셨는데 이 공급 대책이 아니라 공급 대책 발굴단 소장님 말씀하셨나요? 아 맞죠. 아, 그렇습니까? 그런 얘기를 듣는 순간 제가 봐도 아 이거는 시장에서 보는 거를 이제 우회적으로 이제 말씀 주셨는데 제가 봐도 좀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요. 3기 신도시라는 어마어마한 물량이 지금 다 있거든요. 예, 근데 여기에는 전력을 안 기울이고 그러게요. 아, 또 서리풀지구라고 있습니다. 강남에 예, 2만 예, 세대. 예, 그거에 대한 정보는 노출을 안 시키고 자꾸 새로 발굴을 해가지고 발표를 하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37개월로 줄인다고 했어요. 68개월을. 예, 그럼 줄여서 착공이 37개월이니까 3년 뒤에 착공이잖아요. 예. 그럼 6년이 지나야 입주란 얘기인데 이게 그렇죠. 원활하게 될 때 얘기고 그러면 예. 앞으로 7, 8년 뒤의 모습을 얘기하면서 집값을 안정되니까 사지 마라 할 수 없잖아요. 예. 8년을 그렇죠. 어떻게 기다립니까? 아기가 만약에 초등학교를 들어서 방을 달라고 그러면 또 이사를 가야 되고 그러니까 단기적인 대책과 신뢰를 줘야 되는 부분에서 3기 신도시나 서리풀지구 이쪽에 대해서 확실하게 뭐 분양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기다릴 수 있는 시장에서 그러면 수요가 그나마 분산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로드맵이 없이 우리 소장님 말씀대로 계속 발굴만 하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아쉽긴 한데 그나마 인정된 거 있습니다. 네. 태능 CC 이런 얘기들이 계속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일을 열심히 하셔가지고 태능 CC는 제가 알기로 국제 그 유산 영향평가 그 위원회에서 예, 예. 12일인가요? 8월 10일 날 조건부로 가결이 됐습니다. 예. 지을 수가 있게 됐고 예, 예. 과천 경마장 같은 경우도 화성의 화홍지구라고 있습니다. 그 예, 말고 팸 있는 데인데 거기가 적극적으로 지금 교류를 하고 있어요. 거기 될 것 같아요. 예. 이런 것들은 그럼 나았지만 말씀 주신 대로 바로 입주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그리고 분양가도 얘기 없단 말이에요. 네. 얼마에 분양해 싸게 분양하겠다는 얘기도 없고. 근데 이런 신호들이 부족해서 뭐라고 표현할까요? 분명히 그 찐빵을 맛있는 걸 줬는데 안고가 없는 느낌? 네. 그러니까 딴 집 가서 빵을 사야 되는 그게 뭐냐면 정부 대책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냥 기존의 주택을 사야 되는 이런 입장. 그런데 또 금리가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수요자들 입장에서는 되게 혼동스러운 거죠. 이렇게 무리하게 대출 금리를 갖고 사야 되나 정부를 믿자니 답이 없고 그렇다고 이사를 안 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돼서 열심히는 하셨는데 어떤 로드맵에 대한 신뢰가 아직 없어서 이 부분을 정부가 좀 예. 3기 신도시 열심히 하면 빨리 분양할 수 있거든요. 그것 좀 제발 건설사 눈치 보지 말고 제가 볼 땐 예. 건설사 망할 때는 그냥 망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거를 계속 끌고 가면서 국민들이 힘들어하는데 3기 신도시를 공급할 수 있거든요. 빨리. 네. 그걸 안 하는 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국민을 그러니까. 먼저 봐서 제가 우리 국토교통부 장관님이나 관계자분들이 3기 신도시와 서리풀지구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네. 우리 서울 시민들이나 국민한테 얘기하면
아마 기다릴 수 있는 여지가 많고 긍정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예, 말씀을 우리가 이제 기억을 되살려 보면 과거 우리 서울의 집값이 가장 안정됐을 때가 1기 신도시, 그다음에 2기 신도시 그렇죠. 이렇게 엄청난 그렇습니다. 물량을 공급을 네, 했을 때란 맞습니다. 말이에요. 이 마찬 말씀대로 정부의 정책에 대한 어떤 신뢰성, 일관성만 그렇죠. 있으면 국민들이 사실은 좀 참고 기다릴 수 예, 있단 맞습니다. 말이에요, 얼마든지.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저도 한 교수님 의견에 이제 공감하는 부분인데 이번 대책 내용을 보더라도 이제 서리풀지구와 서리풀지구는 한 마디도 안 들어갔습니다. 61페이지 중에 한 마디도 안 그러게요. 들어갔고 예, 예. 3기 신도시, 2기 신도시는 그냥 한 페이지 예. 슬쩍 들어갔습니다. 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공급하는 방식이 이제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나무를 심습니다. 예. 나무를 심으면 그 나무가 이제 커서 열매가 열리려면 현 정부에서는 힘들겠죠. 시간이 네, 필요하니까 그렇죠. 예. 차기 차차기 정부를 위해서 좋은 나무를 심는 것도 저는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지금 이제 배가 고프잖아요. 예. 그럼 열매를 따서 포장을 잘해서 맛있게 이제 먹여줘야 되는데 네. 그 열매는 어디서 열리느냐? 전 정부에서 그렇죠. 심은 나무에서 열매를 그렇죠. 따야 되는데 네. 이게 현 정부만 비판하는 게 아니라 항상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나무를 심어서 이 나무에서 열매까지 따리라. 나의 나무를 심겠다. 기니만표 열매를 따겠다. 뭐 이런 게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그건 사실은 굉장히 무리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는 그죠? 예. 투 트랙으로 가야 된다 봅니다. 네. 나무는 차기 차차기 정부에서 따도록 좋은 나무 심고 네. 나는 열매는 전 정부 전전 정부에서 했던 삼기 신도시 서리풀 지구를 맛있게 지금 네. 마지막에 포장을 잘하겠다. 이런 마음 자세로 분양가도 좀 얘기를 해줘야 되고요. 네. 분양가 얘기는 또 안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번에 그런 거가 이제 상당히 좀 아쉽고 미흡한 점이 많이 남아 있고 하나 이제 저희들이 늘 얘기를 할 때 서울에 매년 신규 주택이 한 5만 호 정도, 5만 5천 호 정도 공급이 돼 있는데 그렇죠. 올해도 지금 공급되는 게 그 절반밖에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2만 4천 호. 올해는 절반 24,000호도 임대 포함이고요. 임대 실제로 포함. 이제 예. 분양하는 물량은 훨씬 더 적습니다. 그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전 정부 그 앞선 정부들에서 어떤 정책 일관성도 굉장히 부족했다 이제 이런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 잠깐 말씀도 했었는데 공급 대책 발굴단 해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2005년, 6년, 7년 국민적 합의를 통해서 용산공원은 철저하게 그냥 공원으로 남기겠다. 미래 세대 유산으로 남기겠다 했던 건데 지금 그걸 좀 손대자고 지금 나와서 갑자기 네. 엄청 뜨거워졌단 말이에요. 김인덕 국토부 장관하고 오세훈 서울시장하고 뭐 팽팽한 설정까지 벌였는데 예,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저부터 말씀드리면 네. 이제, 이거 쉽게 합의 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오선 서울시장이 이게 역사의 죄인이라는 예. 표현까지 썼고 예. 서울 시민의 3명 중에 2명이 반대한다라는 지금 그 설문조사 결과가 예, 실제로 뭐 그런 조사 결과 있었어요. 서울 시민 3명 중에 2명이 개발을 찬성하면 오 시장도 사실 서울 시민들이 원하니까 네. 어느 정도 이거 그렇게 할까라고 고민을 하는데 해주고 싶어도 3명 중에 2명이 반대하면 사실 서울시장이 서울 시민의 뜻을 거스리고 하기도 어렵고요. 네. 실제로 하더라도 산 넘어 산이잖아요. 이게 그렇죠. 토지 정화하는데 한 5년 걸리고 비용 1조 정도 드는데 1조 돈은 또 주한미군이 내라고 하는데 네. 미국이 그걸 내줄 리도 없을 것 같고 정화하다가 정권 바뀌면 다음 대통령이 공헌해라고 한마디 하는 순간 또 끝나버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논란이 있고 앞으로도 많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네. 시간을 둔 특별법 내용도 2007년도에 공헌으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 네. 저는 이거는 상당히 논란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진짜 공급을 하려고 한다면 제대로 설계를 해서 서울 시민들과 또 국민들을 설득하는 그런 작업들이 저는 선행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용산 어린이공원에 들어갈 수 있는 물량이 얼마나 되는 거죠? 이게 참 제 입으로 말씀드리긴 뭐한데 그 짓는 90만 평이거든요. 지금 예. 90만 평 중에 어린이 정원이 묘하게 또 딱 9만 평이에요. 9만 평이죠. 네, 그걸 제가 2016년도에 어느 방송에 나가서 얘기를 한 게 이렇게 좀 이어져 오다가 민주당에서 이렇게 정식적으로 하는데요. 예. 또 뭐 전부를 하겠다고 이렇게 너무 나가서 저는 좀 깜짝 놀랐는데 제가 얘기는 9만 평 어린이 정원 네, 네. 그 부분만 우리 소장님 말씀하신 문제들은 차지하고 해결된다라고 가정했을 때 청년들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그러면 90만 평 중에 10분의 1 정도는 모듈라 주택이 요새 좋잖아요. 네. 그걸 지어서 해보면 청년들한테 좀 어떻겠냐. 정부와 서울시가 이렇게 애를 쓴다는 모습을 보여주면 상징적이지 않습니까? 네. 공헌을 다 해줄 수는 없고 그런 입지가 너무 좋고 그것도 로테이션으로 누가 한 곳에 거기 10년, 20년 살면 안 되잖아요. 네, 네. 한 취업하거나 어려운 그런 청년들 위해 가지고 한 5년 정도 로테이션 한다 그러면 되게 호응은 좋을 것 같아요. 다만 말씀 주신 오염 정화 문제
국민적 합의, 뭐 서울시민 합의가 있는데 청년들한테 물어봐요. 청년들은 90% 찬성하거든요. 어르신들은 그럼요. 어르신들은 또 아니더라고요. 입장이 다르니까. 그런 문제도 그리고 있고. 그 여론조사도 제가 보니까 좀 유명한 데가 아니고 신생 업체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봐야겠는데. 그래서 주변에 물어봐도 약간 반대가 더 많은 것 여론조사는 같아요. 네. 하여간 국민적 합의가 있는 저도 게 기본인 것 같아요. 저도 기본인 것 하나 같아요. 보탤 게 있는데 네네네. 여러 가지 산 넘어 산인데 네. 제가 용산에 잠깐 근무해봤던 경험에 의하면 예. 거기가 바로 국방부 청사 앞이거든요. 그렇죠. 국방부 청사를 다른 데로 옮기기에는 굉장히 부담이 많습니다. 그 안에 아주 뭐 지하 벙커 시설도 많고 그야말로 보안 시설 바로 앞에까지 이렇게 바짝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그것까지 생각 못했습니다. 국방부도 굉장히 아마 반대를 할 겁니다. 뭐 그런 여러 가지 좀 산 넘어 산이 그런 게 있고 하나 더 좀 점검해 볼 게 있는데 금융 지원책이 나왔어요. 예. 그런데 기존 대출 규제는 유지하겠다. 그러니까 뭐냐면 정부가 작년 10월에 15억 정도 되는 주택에는 6억을 대출해 줄 수 있지만 15억에서 25억은 4억, 25억 이상 되는 초고가 주택은 2억까지만 대출해 주겠다. 꽉 재워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청년들 그러고 뭐 새로 이제 결혼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한테는 대출 좀 늘리겠다고 하면서도 또 한편 아파트는 너무 비싸니까 오피스텔이나 뭐 이 다세대 주택 쪽으로 좀 대출도 좀 많이 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 실효성 있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안 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하는 게 좋겠죠. 청년들한테 비아파트를 원하는 청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4억 이하의 LTV 80% 저렴하게 해주는 거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 하나인데 지금 많은 청년들한테 지금 비판을 받고 있고 사실 욕을 먹고 있는 이유가 우리 요즘 분노의 사회잖아요. 청년들이 분노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비아파트라고 못 박지 말고 그냥 4억 이하의 뭐 주택을 사면 다 해주겠다라고 하면 서울에 4억 이하 아파트가 별로 없거든요. 그럼 한 6억 정도 해줘가지고 선택을 청년들한테 혜택을 좀 줘야 되는데 비아파트 딱 못을 박다 보니까 구분하는 게 문제가 사실 돼요. 굉장히 좀 감정을 많이 상하는 일인 것 그렇죠. 같습니다. 정확하신 말씀. 그러니까 이게 정부가 설명이 부족합니다. 이번 정부에 열심히는 하시는데 그 속뜻을 잘 모르잖아요. 그럼 설명을 해야 되는데 제 생각에 이게 그거 같아요. 아파트에다 대출을 해주면 좀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집값이 다시 오르니까 그러면 그래도 청년계층이나 취약계층 이분들을 위해 가지고 4억이면 자기 돈 8천이면 사거든요. 그럼 그 집은 제한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이제 도와주는 형태로 하겠다 이렇게 표현했으면 우리는 왜 아파트는 안 해줘 이 소리는 없었을 거예요.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청년 주택에 대한 금융 지원도 조금 보완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해 주셨는데 제가 잠깐 아까 그 유보했던 게 있는데 앞으로 한 1년 정도 뒤가 되면 1년이요? 예, 서울 평균 아파트 값을 지금 100으로 본다고 치면 1년 뒤에 얼마가 될 것인가 평균 아파트 값입니다. 특정 지역이 아니고 자 그거 지금 평균 아파트 값이요? 보시면 밑에 화이트보드가 있는데 여기다 글자를 한번 좀 적어 주십시오. 지금이 100이라고 치면 1년 뒤 이런 정책이 다 나왔을 때 딱 1년 뒤요? 서울 아파트 값을 얼마라고 보실지. 이게 참 궁금합니다. 우리 또 전문가들께서 어떻게 보시는지 1년 뒤에 뭐 여러 가지 좀 이 정책이 제대로 먹힌다고 치면 뭔가 좀 안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고 그러나 이 정책이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로 난점이 있어서 과연 먹히겠느냐 그러면 더 올라갈 수도 있지 않느냐 이제 이런 건데 자 다 되셨습니까? 먼저 우리 김 소장님 한번 더 적으려다가 일단 이렇게 적었습니다. 카메라 좀 잡아주시죠. 100을 기준으로 해서 110에서 120까지 서울 평균입니다. 서울 평균이 10% 이상 오른다. 그렇죠. 그래서 평균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됩니다. 네. 그러면 서울 외곽 지역들은 더 올라갈 수도 있겠다. 근데 강남권은 뭐 이렇게 올라가진 않겠죠. 현 정부의 지금 그 고육책을 대단히 비판적으로 보시는 거죠. 왜냐하면 공급은 뭐 2027년에 나올 수가 없는 어떤 노력을 해도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이고 지금 전월세 문제도 2027년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할 수 있는 분들이라면 내 집 마련에 서두를 것 같습니다. 우리 한 교수님 다 적으셨는데 저는 깔끔하게 안 쓰고 좀 부연 설명 드렸습니다. 화면 좀 잡아주시죠. 자, 좀 카메라 확대해 잡아주시죠. 주시는데요. 3기 신도시와 서리풀지구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하고 말씀 나눴던 언제 빨리 하고 분양가도 좀 싸게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를 하면 100에서 100이 그냥 유지되는 선에서 끝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게 없다 그러면 제가 볼 때
강남은 내려가는데 네. 강북이 그 외의 지역이 다 오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105에서 평균가로 네. 105에서 110%. 그 얘기는 이 강남 외 지역은 10에서 20% 오를 수 있고 강남 지역은 5에서 10% 내려갈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한 교수님은 105에서 110, 그리고 우리 김 소장님은 110에서 120. 대책이 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 자, 이런 좀 비관적인 전망을 내주셨는데 결정적인 어떤 정보에 대해서는 짧게 한 마디씩만 좀 부탁합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는지. 저는 네. 정책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 문재인 정부 때도 몇 번 발표됐는지 모르잖아요. 네. 정책은 우리가 기억을 못하면 정책의 실패입니다. 네. 그러니까 많이 발표할수록 이전 정책의 실패를 의미하기 때문에 저는 정책의 발표보다도 했던 정책의 그 실행력, 실행력이 중요하다. 실행력을 올리는 데 집중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저 교수님도 짧게 부탁하겠습니다. 국민들이 네. 특히 무주택자와 서민 청년들이 딱 이해할 수 있는 정책을 발표하기 바랍니다. 전혀 이해하기 힘들고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에 자꾸 실행인데 알겠습니다. 내용은 너무 좋거든요. 네. 설명도 좀 잘해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